안녕하세요. 인생의 풍성한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지혜 한아름입니다. 남편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편하게 지내던 김명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남편이 시작한 사업이 잘 안 돼서 많이 힘들어. 잠시의 침묵 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때 말렸잖아. 회사 생활만 하던 사람이 그 나이에 사업 시작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잖아. 틀린 말도 아니었고 막말을 한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마음이 상하고 서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필요했던 건 정답이 아니라 위로였고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내가 맞았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했을까?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정말 몰랐을까? 돌이켜보면 평소에도 대화를 나누다 마음이 편치 않았던 순간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은근히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불편했던 적 말입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상처받은 마음 털어놓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말투와 표정, 반응과 태도 같은 수많은 신호를 통해 자신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일상의 사소한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그 신호 안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해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7가지 신호를 알게 되면 그동안 막연했던 느낌이 분명해집니다. 누구와는 마음을 더 나눠도 되는지, 누구와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은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 마음 함께 나누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7가지 신호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 회사와 오래 거래하던 사장님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은퇴했지만 오랜 인연이 있어서 가끔 만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애 씨는 이 자리가 늘 조금씩 불편했습니다. 오늘도 그 불편함은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업계 이야기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요새 경기가 어떻다, 어느 회사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박영애 씨도 남편 일을 오래 옆에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건 규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상대 부인 김명자 씨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남편들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애 씨는 순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취급을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람도 내가 하는 걸 오래 지켜봐서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라며 나름 거들어 주었지만 이미 마음은 상한 뒤였습니다. 김명자 씨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런 식의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영희 씨는 이 자리가 늘 불편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앨리스 이글리 교수가 2014년 발표한 사회적 역할 이론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역할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역할에 맞는 고정관념을 자동으로 적용한다는 걸 밝혔습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을 평가하게 했더니 사람들은 그 직업이 요구하는 특성을 그 집단 전체에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는 따뜻하지만 리더십은 부족할 거라고, CEO는 유능하지만 공감 능력은 떨어질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실제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역할만 보고 판단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은 말투로 즉각 드러났습니다. 그날 김명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영애 씨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명자 씨 눈에는 박영애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머릿속에 있던 전업주부라는 틀이 먼저 작동했습니다. 박영애 씨가 남편 일을 얼마나 오래 지켜봤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전업주부였으니까 이런 얘기는 모를 거야라는 무의식적 판단이 자동으로 나왔고, 그게 말투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누구나 어느 정도 역할 기반 고정관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의식하지 못한 채 습관처럼 편견으로 상대를 대할 때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역할 하나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단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해도 상대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 마음은 말투 하나하나에 스며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낍니다. 몽테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드러낸다. 말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존중하는 척 무시하는 사람, 친절한 척 깔보는 사람, 그 모든 게 목소리 하나, 웃음 하나에 다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사람한테 당신이 마음 쓸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 눈빛에서 진심이 보입니다. 친구 김미숙 씨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다가오니 옷차림이 신경 쓰였습니다. 김미숙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지만 평소에 수수하게 지냅니다. 그날도 편한 옷차림으로 동네 쇼핑몰의 한 옷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직원이 인사를 하고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김미숙 씨가 이것저것 보다가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네, 저쪽 탈의실 있어요 라고만 답했지만 눈은 카운터 위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몇 번 더 물어봤지만 대답은 형식적이었고 눈은 여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잘 차려입은 여자였습니다. 직원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상품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목소리 톤도 달라졌고 눈을 맞추며 적극적으로 안내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에이미 커디 교수 연구팀이 2008년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대를 대할 때 눈맞춤 패턴을 측정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할 때는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대화의 6, 70%를 차지했지만 상대를 덜 중요하게 볼 때는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눈맞춤이 증가하고 낮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시각적 차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말로는 관심 있는 척하지만 눈은 상대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날 직원도 그랬습니다. 김미숙 씨에게 어서 오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대답은 했지만 눈은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든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일어나 눈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옷차림만 보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수수하게 입은 김미숙 씨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는 손님, 명품 가방 든 여자는 정성껏 모셔야 할 손님, 그렇게 분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눈빛으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눈빛이 주는 힘은 정말 큽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눈을 마주치며 괜찮아지실 겁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안심합니다. 손자가 할머니 옛날 이야기를 눈 맞추며 고개 끄덕이며 들을 때 할머니는 자기 이야기가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친구가 힘든 일 있을 때 말없이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아줄 때 그 눈빛 하나로 위로받습니다. 눈맞춤은 당신이 중요합니다라는 신호입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라는 증거입니다. 플라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상대를 어떻게 보는지, 진심으로 존중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대하는지가 눈빛에 그대로 담깁니다. 당신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을 눈 마주치며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곁에 두세요. 세 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고등학교 때 친했던 김상철 씨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졸업 후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10년 넘게 연락을 못하고 지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동창회가 끝난 뒤 우리 따로 한번 보자며 며칠 후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날 박영수 씨가 식당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김상철 씨가 들어왔습니다. 동창회에서 들으니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냈다고 했습니다. 은퇴한 지금도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상철 씨가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젊은 직원이 다가오자 메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주고 물 좀 갖다 줘? 반말이었습니다. 직원이 알겠다고 하고 돌아서는데 김상철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찬 좀 더 갖다 놔. 박영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싶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김상철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왜 이래? 싱겁네. 소금 좀 가져와. 직원이 죄송하다며 바로 가져다 주겠다고 했는데도 김상철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요새 여기 음식이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식당 입구 쪽이 조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일행이 들어왔는데 그중 한 명을 김상철이 알아봤습니다. 김상철이 일하던 회사의 현직 부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부사장 일행은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상철은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부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사장님, 여기서 뵙네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사하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건강하시죠? 말투도 표정도 자세도 아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몇 분 전까지 직원한테 함부로 말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김상철은 부사장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자마자 다시 직원을 불렀습니다. 물 좀 더 줘? 아까 그 반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태도가 180도 달랐습니다. 템플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16년 발표한 사회적 위계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상대를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위계를 판단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직업, 옷차림, 말투 같은 몇 가지 정보만으로 순식간에 위계를 계산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조심스럽고 공손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약한 자에게 후하고 소인은 강한 자에게 후하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도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품격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만 잘합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식당 직원에게, 택시 기사님에게, 청소하시는 분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봤다면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당신이 약자가 되었을 때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한 사람은 자신이 약자가 되었을 때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 그게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런 품격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은 더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 변명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오늘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도로 공사 때문에 길이 완전 꽉 막혔어. 박순남 씨는 오랜 친구 김영숙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12시에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순남 씨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12시가 되었지만 김영숙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차가 막혀서 늦을 것 같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순남 씨는 괜찮다고 답장을 보내고 메뉴판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식당은 점점 사람들로 채워지고 옆 테이블에서는 벌써 음식이 나와서 먹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12시 40분이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가방을 의자에 걸면서도 계속 교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로 쪽에 공사하는 거 봤어? 차선 하나가 막혀 있더라고. 메뉴판을 펼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스도 제 시간에 안 오고 요즘 공사 때문에 진짜 힘들어. 박순남 씨는 미안해라는 말이 먼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차가 막힌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40분이나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순남 씨는 그날 점심을 먹으면서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기다린 것 자체가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미안함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도 힘들었다고만 말하는 그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게 아닙니다. 피츠버그 대학교 심리학과 카리나 슈만 교수 연구팀이 사과 행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이 사과를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이미지 위협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도덕적이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뇌는 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자동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그게 바로 변명입니다. 차가 막혀서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라는 말들은 모두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변명으로 자기 이미지를 지켜내면 다음에도 습관처럼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매번 잘못을 저지르고 매번 변명합니다. 반면 사과를 먼저 하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들도 당연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기 이미지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관계 지향적 태도라고 명명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명으로 사과를 망치지 마라. 변명부터 하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세요. 5번째, 축하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이정숙 씨의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2년 넘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힘들어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 또 준비하고 다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정숙 씨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괜찮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종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이정숙 씨는 특별히 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동네라 소식은 금방 퍼졌습니다. 며칠 후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친구 김미경 씨를 마주쳤습니다. 정수가 들었어. 아들이 취직했다며? 축하해. 요즘 취업 진짜 어려운데 운 좋았네. 이정숙 씨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라는 말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도서관에 다니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미경 씨는 짧게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는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다른 친구 박순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아들 취직했다며? 진짜 축하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이정숙 씨가 응, 고마워라고 답하자. 얼마나 힘들었어. 2년 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정말 잘 됐다. 나도 너무 기쁘다. 박순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들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줘.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정숙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같은 소식인데 누가 축하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기분이 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내 위치를 확인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나,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공했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비교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교가 질투심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수잔 피스크 교수 연구팀은 2020년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 동창이 사업에 성공했다는 얘기, 이웃집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문, 이런 것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연구팀은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존심을 지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이 좋았네, 때가 좋았어, 별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바로 그런 방어 기제입니다. 상대의 성공을 인정하면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성공의 가치를 낮추는 거죠.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친구의 성공이 내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죠. 결국 누군가의 좋은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축하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은 아주 큽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좋은 일을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투하는 사람 앞에서는 좋은 일도 조심스럽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걱정되니까요. 심리학자들은 슬플 때 위로해주는 친구보다 기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친구가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듣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 보입니다. 박정희 씨는 석 달 전부터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이라고는 그려본 적 없는데 동네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수업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붓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물 조절도 안 돼서 종이가 다 젖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줬고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풍경화를 완성했습니다. 서툴지만 나무와 하늘이 그럴듯하게 나왔습니다. 정희 씨는 들뜬 마음으로 그림을 말려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친구 이미자 씨를 만났습니다. 문화센터 이야기가 나와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 요즘 그림 배우는 거 알지? 어제 처음으로 풍경화 완성했어. 미자가 시선을 핸드폰에 둔 채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좋겠다. 그러더니 바로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손주 봐주느라 정신없어. 미자는 계속 자기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일이 바빠서 매일 애를 맡기거든.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려가는데. 정희 씨는 그림 사진을 보여주려던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 얘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친구 한영숙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영숙이 물었습니다.
정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말한 거 기억해? 수채화 배우는 거. 어제 처음으로 풍경화를 완성했어.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어디 보자. 정혜 씨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영숙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와, 진짜 잘 그렸다. 이게 처음이라고? 나무 색깔 좀 봐.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정혜 씨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러. 물 조절도 잘 안 되고.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처음 그린 것 치고는 진짜 잘했어. 얼마나 연습했어? 정혜 씨가 답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업 듣고 집에서도 매일 조금씩 그려. 영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다. 나는 시작할 엄두도 못 내는데. 다음에 완성하면 또 보여줘. 나도 배우고 싶어지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림 그릴 때 어때? 재밌어? 정혜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스트레스도 풀리고. 영숙은 정혜 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질문도 하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정희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영숙과 얘기하니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이미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거나 언제 내 차례가 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진짜 듣는다는 건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 시간을 독점합니다. 상대방이 뭔가 말하면 짧게 반응하고는 바로 자기 이야기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분명 내가 뭔가 말을 했는데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경청자가 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호기심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진심으로 듣는 사람들은 눈을 맞추고 중간에 끊지 않으며 적절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 얘기로 화제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자와 영숙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미자는 정혜 씨의 기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손주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정희 씨가 하는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고 감탄하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듣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들으려고 애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들은 척만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말할 때 진심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까지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소중히 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귀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말할 때마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당신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차례만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듣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위로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7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품격이 느껴집니다. 조은숙 씨는 매주 목요일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몇몇 사람들이 함께 차를 마시곤 합니다. 그 중에 김미경 씨가 있습니다. 미경은 항상 불평부터 합니다. 아,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더워? 집에서 나오기 싫었어. 날씨가 선선하면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쌀쌀해? 감기 걸리겠어. 비가 오면 비 때문에 나오기 힘들었어. 수업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동작을 너무 빨리 넘어가더라. 음악 소리 너무 컸어. 어느 날은 회원 몇 명에서 차를 마시던 중 미경 씨가 다른 회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새로 온 사람 봤어? 옷이랑 가방이 전부 고급 브랜드야. 동네 요가 나오면서 뭘 저렇게 치장을 하고 나오냐? 미경 씨 입에서 감사의 말이나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은숙 씨는 미경과 차를 마시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피곤하고 우울해집니다. 미경의 불평이 전염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수업이 끝나면 슬쩍 자리를 피하곤 합니다. 한편 은숙 씨가 사는 아파트에는 청소하시는 박순자 씨가 계십니다. 매일 아침 아파트 곳곳을 청소하십니다. 순자 씨를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십니다. 은숙 씨,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나누는 짧은 인사지만 은숙 씨는 그 후 한동안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러 나갔더니 엘리베이터 앞이 물과 발자국으로 지저분했습니다. 순자 씨가 걸레를 들고 닦고 계셨습니다. 은숙 씨가 오늘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하자 순자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눈 오니까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요 앞에서 눈사람 열심히 만들고 있던데 눈 와야 저런 것도 보죠. 은숙 씨는 순자 씨를 볼 때마다 배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구나 싶습니다. 순자 씨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늘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오늘 청소하기 딱 좋네요 라고 하고 비가 오면 빗소리 들으며 일하니까 좋아요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은숙 씨가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는데 순자 씨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냄새도 나고 더러운 일인데 순자 씨는 웃고 계셨습니다. 오늘 아침 운동 제대로 하네요. 은숙 씨는 순자 씨를 만나고 나면 미경 씨와 차를 마신 후와는 정반대 기분이 듭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기분이 좋아집니다. 순자 씨의 밝은 기운이 은숙 씨에게도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사가 습관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계속 불평하던 사람은 좋은 일에도 불평할 거리를 찾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오랫동안 감사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주 감사한 일을 적게 했고 다른 그룹은 불평스러운 일을 적게 했습니다. 몇 주 후 감사한 일을 적은 그룹이 더 행복했고 우울감도 적었으며
컨디션도 더 좋았습니다. 연구자들은 감사가 훈련으로 길러질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의식적으로 감사한 일을 찾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감사할 거리가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미경 씨와 순자 씨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미경 씨는 오랫동안 불평하는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도 부족하고 불편한 게 먼저 보입니다. 순자 씨는 다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 속에서도 고마운 점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 이 차이는 주변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불만이 먼저 떠오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힘든 일 속에서도 괜찮은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를. 부족한 것만 보면 평생 불행합니다. 가진 것을 보면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보는 7가지 신호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신호들로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편하고 어떤 사람과는 정확한 이유는 말하기 어렵지만 뭔가 불편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게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기는 시간이니까요.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사람,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살면 좋은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좋은 사람들과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풍성한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지혜 한아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